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실전 사례 연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선행 과정이 일부죠. 지금 선행 과정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기본 강의도 있고, 지금 이제 기출 특강도 있고, 핵지송 특강, 그리고 뭐 암기장 특강, 지금 이제 진행될 것들이 이제 여러 개 남아 있는데, 그 제일 출발점이 이제 기본 이제 실전 사례 연습이에요. 이 사례 연습은 그 문제가 작년 1순환 때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 썼던 문제들을 총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5회 기간 동안 들여다보는 건데, 1회차하고 2회차는 이제 시험을 풀고 뭐 이런 것들보다 지식을 갖추는 것들이 워낙 중요한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1회 파트가 이제 헌법재판론 파트예요. 그래서 뭐 지식 없이 뭐 건드려 볼 수도 없는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 지식들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들이 중요한 과정이라서 문제는 딱 한 회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차도 기본권 파트의 이제 총론을 이제 다룰 텐데, 기본권의 주체부터 뭐 과잉금지 원칙의 쓸모까지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들에 관련된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들이 워낙 중요한 단계라서 문제를 한 회만 편성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3회부터 마지막 5회까지는 이제 기본권 강론하고 뭐 총론 파트, 뭐 통치구조 파트 이런 데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문제가 2회씩 편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한 번씩 치르고 또 강의용으로 또 확인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태서 두 가지 이제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구성하는 이제 방법은 일단 뭐 빈출 그 쟁점들이죠. 그래서 이제 빈출 쟁점인데 그 배경들은 이제 사고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 그리고 또 최신 판례, 중요 판례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것들, 이런 이제 쟁점들을 이제 복합한 이런 이제 주제로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객관적인 정보들이고, 함부로 뭐 이렇게 뭐 각색되고 뭐 이렇게 창조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있는 내용들이지만 빈출 늘상 다뤄질 수 있는 이런 뭐 쟁점들, 아주 보편적인 그 논리풀이의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실전에서 가장 활용도 높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문제를 이제 뭐 풀기 전에 특히 오늘같이 이미 사전 지식들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이런 영역에서는 먼저 이제 설문의 취지를 통해서 대충 어떤 걸 묻는지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PPT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 파트의 이제 지식들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나서 이제 이 사례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차분하게 이제 같이 이제 복귀하는 형태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사례 연습 이 과정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예행 연습이라거나 단순한 뭐 경험치라거나 이런 이제 용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공부 방향을 잡는 하나의 매핑의 역할을 하는 강좌도 되겠지만, 여러분 이제 실제 로스쿨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갔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이제 도구들을 이제 갖추는 과정이다. 그것도 이제 5회죠. 5회라는 짧은 기간 내에 갖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아주 구체적인 쓸모를 빼고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변호사 시험 이제 수험 대비에 들어갈 때 이런 미천 지식들이 깔려 있고, 가장 이제 숫자가 많이 되면서도 또 많은 이제 쓸모나 이제 활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고,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이제 다른 이제 확장적인 쟁점들,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쟁점들을 이렇게 이제 보태기 하는데 훨씬 이제 좀 효율적인, 좀 간이한 측면들이 생겨나거든요. 아무리 이제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이미 미천 없이 그냥 맞닥뜨리다 보면은 다 산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중에서 100 중에서 한 20, 30에 해당하는 미천들을 이제 갖고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얹어서 보태내는 것들은 꽤 어렵지 않은, 혹은 꽤 해볼 만한 작업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행하는 건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쓸모도 있지만은 앞으로 있을 이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는 쓸모까지 고려해서 아주 좀 정밀하면서도 또 좀 쿨하게 실전적으로 이렇게 접근할게요.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은 우리 실전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만 있고 현출되기 힘든 이런 어떤 지식들은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그죠? 효과 없는 이런 정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방법론을 이제 방법론으로 적용을 해서 또 구성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강의 이름도 이제 실전 사례 연습이죠. 그래서 기초가 되면서도 또 실전용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PPT랑 지금 우리
해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호환을 좀 잘해야 됩니다. 자칫 여러분들이 뭐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설문대로 이제 맞춤형으로 잘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뭐 복습하고 또 개인적으로 학습을 또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잘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고 이런 사항들은, 제 카페에 가입하셔서 어차피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카페에 이제 뭐 달마다 최신 판례 같은 것들 정보도 올라가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른 시험의 어떤 해설 같은 것들, 총평 이런 것들도 막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기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좀 감지하고, 최신 판례들도 미리 좀 그 중에서 좀 요지 형태로 간단간단 올리거든요, 우리 연구원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입수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카페에도 좀 가입을 하셔서 카페에다 질문 남겨주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성실히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회 문제인데 헌법재판론 문제고요. 쟁점들은 전부. 일단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들어갈 때 실시험도 똑같습니다. 모의고사든 실시험이든 간에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 들어가서 분석을 하지 마시고, 설문을 가지고 사실관계에서 내가 이제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를 미리 몸으로 감지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의 또 특색이거든요. 예전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설문이 따로 없었죠. 설문 없이 그냥 뭐 그냥 크게 사실관계 쭉 주고는 풀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타당성을 논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다 보니까 설문 자체에 고유한 의미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변시는 지금 이제 분설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구획들을 나눠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알아서 산에 해당하는 헌법의 산에서 내가 알아서 막 해가지고 막 앉혀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훨씬 더 약해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보시면서 어떤 그 논점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감지하고 보면은 그냥 쭉 지나칠 것들도 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100%예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그래도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고 또 이제 각인력 같은 것들도 훨씬 더 강해요. 포인트들이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설형 설문을 먼저 한번 꿰뚫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해설해서 이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설문 1번. 사례 1에서 이 사건 한정유예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갑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또 갑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지를 논하시오. 많네요. 뭘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 한정유예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했다. 자, 이런 것들요. 자, 그 다음에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갑의 재판 청구권을 실제로 침해하고 있는가, 이 사안이. 이런 것들을 묻는데 쟁점이 크게 3가지입니다. 지금 주어진 게. 자,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자, 한정유예 결정은 질적 일부 유예 결정인데, 이게 예전부터 우리 대법원 판례가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은 구속하지 못한다 해서 대법원 판례가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헌재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 우리 헌재가 좀 더 강력한 결론을, 위헌 결정을 한번 이제 제시했죠, 그죠? 예전에는 이제 그 재판 소원이 인정되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헌재법은 재판 소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제외하고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판을 원래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헌재법에 하면. 그러나 우리 헌재가 예외를 또 인정하죠. 왜냐하면 재판을 이제 배제하는 이유가 이거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법원의 입김, 법원의 입김 때문에 배제를 시켜놓은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법원의 재판도 남용이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재판 같은 것들도 궁극적으로 이제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심판의 대상이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규범통제 제도의 실효성이나 헌법재판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예외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가 옛날부터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이런 재판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왔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한정위원회 형태란 말이에요. 질적 일부 위헌 결정의 형태로서 이제 이루어졌고, 그냥 불량적으로 어떤 해당 조문을 그냥 폐지시키는 이런 직접적인
결정을 안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조문은 형식적으로 유지되되 다만 내용면에서 적용할 때 이런 식으로만 적용하라 이런 식의 이제 질적인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대법원은 이거는 단순한 견해 표명이지 정식의 결정이 아니다 해가지고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 위헌 결정 취지에 반대되는 이런 이제 법원의 재판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소원이 문제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위반되는, 즉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모든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또한 그걸 이제 그것까지 부정하고 있는 재판소원 금지 조항은 그 면에서 일부 위헌이다 해가지고 그 단순 유언 결정을 내렸어요. 단순 유언 결정을. 그래서 이제는 뭐 한정유언 결정에 뭐 법적 성격과 관련된 뭐 대법원의 어떤 논란 이런 것들을 그냥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 이제 그 재판소원 금지 조항 중에 위헌 결정 기속력에 위반되는 부분까지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내용은 위헌이다 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논란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가닥을 잡아갈 것 같아요. 제가 법원의 입장에서 이제 판례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현실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보면 이제 헌재하고 대법원이 지금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이제 가상의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현재 존재하는 뭐 판례 문제도 나오고 현행법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겠지만 주로 이 사례 구성들이 보면은 자, 위에도 보면 이상 사실관계, 법령 등 보훈 사례 내용은 가상의 것을 전제로 해서 풀어라 해가지고 지금은 뭐 판례가 법이 바뀌고 뭐 법규범이 바뀌고 있더라도 예전에 그 판례가 있을 때 시절을 전제로 해서 그 시절이 지금 현재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아직 살아있는 쟁점이니까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요거 이제 PPT 통해서 한번 개관하고 들어가죠. 어떤 쟁점인지. 자, 한정면 결정의 기속력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룰 텐데, 자, 요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결정 형식 가지고. 자, 시험 보십시오. 자, 모든 헌법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이제 심사하는 게 이제 직권주의적 모습인데 그 직권주의적 판단의 이제 결과들이 이제 결정문으로 담기게 돼 있죠. 일단 우리는 모든 소송은 적법 판단과 본안 판단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법원의 재판, 헌재 재판 구분 없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적법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고 그걸 못 갖추면 이제 각하결정이 들어지죠. 부적법 각하결정에서 요걸 이제 소송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소송상 요건을 검토한 결과 내려지는 결정, 소송 요건의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하가 아니라 이제 적법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이제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안 심리 결과 나오는 결정들을 이제 본안 결정이라고 하죠. 이 본안이란 말은 이제 본래적 안건, 근본 안건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근본이 되는 안건을 이제 직접 다루어 준다 이건데 자 본안. 실체 판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본안 판단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원래 이제 문제 삼았던 그 근원적인 어떤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주로 이제 합헌, 위헌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이런 이제 사례라면. 자, 근데, 위헌 결정, 이런 이제 규범 통제 결정이죠. 규범 통제의 위헌 결정에는, 위헌 결정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형 결정과 변형 결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제 위헌 결정을 정형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 또는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 이런 형식들을 우리 현재가 또 쓰고 있죠. 그죠? 총 세 가지 부류가 나눠지는데, 요 두 가지를 이제 변형 결정이라고 해요. 첫 번째를 정형 결정, 두 번째, 세 번째를 변형 결정이라고 하는데, 자, 정형 결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표현 자체가. 이런 결정 형식을 이제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자, 주문 기준이에요. 주문에 담기는 문구. 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한 것인데, 주문의 문구가 아주 단순하면 이제 단순형 결정 또는 그냥 위헌 결정이라고 하고,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면은 이제 별도의 명칭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자, 볼게요. 단순형 결정 또는 위헌 결정은 그 주문이 자 이렇게 구성됩니다. 문장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서 그냥 위헌, 이런 이제 취지 외에 다른 어떤 생각의 여지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보면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가 아니라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현재가 의도적으로 쓰는 건데, 단순히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단호하고 명쾌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그냥 폐기할게요.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 헌법재판소, 우리가 직접 폐기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는 순간 실효가 되는, 예,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실효되는 이런 이제 결정이고요. 근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은 보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면서 조금 더 이제 완화된, 완곡한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거든요. 자, 그 이유는 완곡하다는 말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형성권, 입법자의 어떤 재량권을 존중해주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장을 줄여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현재 자신이 쓰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 의미는 고쳐서 쓰세요 이런 의미를 씁니다. 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단호하게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돌려줍니다. 예, 법에 돌려주면서 당신들의 이제 재량 내에서 잘 고쳐서 다시 써봐라. 자,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한정위원, 한정합헌 결정은 일단 같은 의미의 결정들입니다. 자, 이런 결정은 언제 나오냐면,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어떤 법조항이 들여다보니까 일부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나머지 일부는 또 합헌적인 요소가 이렇게 공존할 때가 있어요.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나가죠. 이런 다의성 또는 이제 공존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뭐 이걸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경계를 구분하기가 막 힘들고 이러면 주로 이제 불합치 결정이 들어죠. 불합치 결정. 자, 근데 경계 구분이 이제 명확하면은 그러면 이제 한정위헌 결정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선으로 표시될 수 있으면 헌법 불합치 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 불합치로 갈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 자, 반대로 어떤 법조항이 위헌이고 합헌이고 이런 경계가 헌재입장에서 아주 명쾌하다, 명백하게 가를 수 있다 하면은 요때 이제 한정위헌, 한정합헌 같은 주문의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이런 결정 형식들이 주로 이제 제시됩니다. 요거는 이제 헌재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단순히 다 때려버릴 수도 있고, 예,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내리자면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자, 근데 신경을 쓴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제 변형 결정들은 보면 다 매 한 가지 같은 취지를 갖고 있는데, 그 입법 형성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변형 결정들, 요 두 가지를 이제 변형된 형태의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취지는 제도의 존속 또는 입법 형성권의 존중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제도의 문제된 법 제도의 유지 존속, 예, 즉 입법 형성권 또는 이런 재량권을 존중해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권력 분립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력 분립의 존중. 예. 자, 그래서 제도를 일단은 존치시키는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대신 이대로는 못 쓰고 내용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도 한번 보죠. 어떤 법 조항이 위헌과 합헌의 요소들을 요 합헌 같이 이제 갖고 있는데 위헌이어서 없어져야 될 부분, 요걸 이제 강조하는 문구를 형성하면 그러면 이제 한정위헌이 돼요. 한정위헌 결정.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합헌으로 존치돼야 될 부분을 강조하는 문구로서 문맥이 조성되면 그러면 이제 한정 합헌이 돼요. 자, 이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이 조항을 이러이러한 경우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다. 이러면 이제 한정위헌 결정입니다. 위헌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문구로 끝나죠. 근데 반대로 이 조항을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한 합헌이다. 이런 들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게 이제 한정 합헌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한정위헌 결정, 한정합헌 결정. 이거는 똑같은 대상을 없어져야 될 부분에 방점을 두는가, 존치될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는가, 이런 이제 문장의 형식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이제 같은 결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헌재가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죠. 자, 이 구체적 의미는 이것만 쓰세요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 요거는 조금 더 보면 자세한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친절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좀 가리기 힘든데 알아서 고치시오 이거 하고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명쾌한데 이런 식으로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보면 다 이제 단순연에 비해서는 이제 완곡한 표현들을 쓰는 것들인데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입법 형성권의 존중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사되는 방법론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요 표현들에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그냥 폐기할게요. 고쳐 쓰세요. 이것만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명쾌하게 이제 구분될 텐데, 다만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대법원이 이제 판례가 형성되는데 그 기속력, 위헌 결정에는 자, 우리 헌재법에 가면 인권위기라는 두 문자로 외우는데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그 다음에 법률의 위헌 결정, 요 세 가지는 기속력이 직접 명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위기라고 해서 두 문자로 외우는데, 자,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인용 기각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위헌 결정, 합헌 결정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기각 결정이나 합헌 결정은 안 되는데,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인용 기각이 다 돼요. 예, 다 되도록 되어 있고, 하여튼 여기 두 문자로 외워져야 돼요. 인권 위기. 예, 요게 이제 기속력 조항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위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든 다 기속력이 있다는 게 헌재 판례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 중에 일부는 부정합니다. 자, 보시면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원의 기속력을,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을 해요. 대법원도. 자, 근데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 이런 한정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시험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이런 태도가 타당한지 부당하다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논리를 쭉 끌어가서 결론을 이제 제시하면 되는데, 이런 이제 문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헌재가 타당하다, 모든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헌재가 타당하다, 요 이제 결론만 딱 성립되면 그냥 논리 일관되게 결론이 쭉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전개 과정들만 잘 앉혀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왜 이러는가, 그 차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보면은 그 문장 어디에도 어떤 해석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냥 위헌이라는 말을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는 정도로 끝나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뉘앙스 차이만 있지 어떤 뭐 질적인 내용 구성에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어떤 질적 축소 해석이나 이런 법률 해석들이 가미가 안 된단 말입니다. 법률 해석 불가미. 가미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헌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정식의 위헌 결정으로 봐줄 수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조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이 법률 해석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사법권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법의 의미를 부석해서 분쟁사건에 적용하는 이런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법의 구체적 의미를 분석하고 해독하는 어떤 권한은 우리 헌법상 법원에게 주어져 있지, 헌법재판소에게는 그런 이제 법률의 분석권이나 해석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률 해석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얘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합니다, 기속력을. 근데 문제가 이제 얘죠. 한정위헌은 보세요. 이 조항을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런 경우에 적용하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적용하면 괜찮거나, 이게 이제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어떤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한정시키는 해석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법률 해석이 가미되는 결과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법률 해석이 가미된다.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 법률 해석을 누구 걸로 본다고요? 예, 법률 해석은 법원의 정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법원에 전속된 권한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 법률 해석이 문장에 들어가지 않는 주문은 일반적인 결정 형식으로 결정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나 해석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결정의 문장은 정식의 어떤 결정 유형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헌재의 그냥 하나의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는 정식의 어떤 선언 형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잘 구분되어야 되고, 지금 문제는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해서만 문제가 주어졌지만은, 요런 이제 대칭되는 어떤 결론들을 같이 소개해주고 이러면은 또 더 풍부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고, 자, 문제로 한번 또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일단 1번 문제는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기속력, 이런 것들을 인정할 건지, 이런 문제하고 이제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제 재판 소원 금지 대상이 되는가, 이 두 번째 쟁점으로 갑니다. 재판 소원이 가능한가? 원래 이제 법에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데, 또 PPT로 가보죠. 자, 이제 헌법재판에서도 특히 이제 헌법소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헌법소원에서 이제 재판소원이 허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텐데, 이 부분이죠. 이제 아주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판례가 이제 명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됐고 요 부분하고 이제 요 부분 또 검토해야 되는데 먼저 법원의 재판 한번 보세요. 헌재법 68조 1항에 가면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재판 소원을 직접 금지하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입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철된 결과인데 보통 이제 재판소원, 원래 이제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독일에서는 이제 헌법소원을 그 제3제국이라고 해서 나치제국, 제3제국이라고 일컫는 그 나치제국 시절에 일어났던 각종 이제 그 사법부의 뭐 졸속 재판이나 혹은 이제 히틀러나 이런 그 정치 세력들을 그 지지하고 옹호하는 지금 오용 판결들, 이런 오용 판결들을 취소해버리고 쓸어버리려고, 그러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용 판결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재판 소원을 담당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만들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 제도가 탄생한 취지하고 다르게 재판 소원을 다루려고 만들어진 제도인데 우리는 재판 소원을 빼고 나머지만 다루도록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법원의 입김 때문입니다. 기존의 가장 이제 탄탄한 삼권분립의 기본 권력기관인 법원이 헌법소원 제도를 이제 갑자기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이게 삼권분립을 해치는 제4의 권력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자칫 남용이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이래가지고 우리 헌법에서 뭐 삼권분립을 예정을 했지 사권분립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이 있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재판소원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그 빅딜 타협을 해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빅딜 이제 삼권분립을 해치는 사건의 등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빅딜로서 도입된 조항입니다. 자,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판까지 금지된다고 보면 그러면 이거는 이 위헌 결정권, 즉 규범 통제권이죠. 규범 통제권. 이런 이제 규범 통제권이 헌법에 직접 명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상 명시되고 있는 규범 통제 권한. 자, 이런 것들의 어떤 실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이 기속력, 헌재가 이제 공적으로 위헌 결정을 이제 판단한 것까지도 개길 수 있는 뭐 처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은 헌법이 예정한 최고법이 예정한 어떤 권한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런 결과들이 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자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어떤 재판 같은 것들은 예외적으로 이제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 그래야 이제 헌법이 수호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위헌 결정 기속력이 있었죠. 인권 위기. 우리 두 문자로 체크했던 자, 위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판 대표적으로 위헌범위 심판의 위헌 결정 이런 것들에 반하는 재판은 예외적으로 소원이 가능하다. 즉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법 부작위 문제는 이제 다음 쟁점이니까 따로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으로 갑니다. 사례 1에서 재판에 적용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이 사건 한정유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된 갑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겠는가? 즉, 한정유형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된, 자,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확정된 재판이 그 재판소원 뭐 한정유형 결정이 이제 떨어졌다 하더라도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속력 위반의 재판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결과인가? 해당한다 하면 재판소원이 되죠, 그죠? 판례 논리에 따르면.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은 재판소원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 결론은 헌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신 판례에서는 나온 쟁점인데, 자, 이거는 나중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했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사례에 의해서 갑의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조건을 검토하고 뭐 요런 이제 구조는 사례를 몰라도 떠올라야 돼요. 입법 부작위. 즉 행정입법이든 일반 이제 입법이든 국회 입법이든 하는 각종 이제 법규 정립 이런 이제 입법에 관해서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할 때는 요건 구조가, 소송 요건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헌법에서 유리한 자규 의무, 입법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떨어져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일반 요건 플러스 그 다음에 자규 의무 또는 이제 헌법에서 유리해야 됩니다.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규 의무 또는 입법 의무, 그리고 이제 진정 입법 부작위. 요 세 가지가 떨어야 되거든요. 일반, 자귀, 그 다음에 진정. 의무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들,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취급 대상이 되기 힘들고, 또 하나 이제 입법 형성권의 존중, 헌법에서 부여된 이제 삼권 분립의 존중,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의무 없는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이제 결론들이 나오고요. 헌법소원이니까 이제 천공기, 보건병기 이런 이제 일반 요건들 당연히 이제 요구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 유형들은 부작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자, 부작위를 소송물로 삼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안 되고, 존재하는 법규범 자체를 소송물로 삼아야지만 적법한 청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현재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 사례는 존재하는 법규범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으면 그냥 각하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입법 부작위, 그것만 대상이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 보통은 이제 요걸 발견하는 과정을 묻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쳐버리는 거고, 일반 요건은. 그래서 뭐 일반 헌법소원의 요건 물으면서 주로 굳이 뭐 입법 부작위 이런 걸로 구성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출제 의도 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입법 부작위 이런 것들을 물으려 치면은 그 부작위에 이제 특성이 있는 것들, 그죠? 특징이 있는 것들을 주로 묻고 싶어서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부터 유리한 자기 의무가 있느냐 이런 것들하고 진정 입법 부작위, 부정 입법 부작위를 가리어야 할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가, 요 두 가지를 이제 묻게 되는데, 요걸 이제 나중에 집중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보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아래 항목입니다. 입법 부작위. 요거는 이제 행정 입법까지 다 포함하는 각종 입법 부작위, 법규 정립의 부작위를 이제 다루는 건데, 일단 이제 유형을 그 진정 입법 부작위와 부진정 입법 부작위로 학계에서 크게 나눕니다. 판례죠. 진정 입법 부작위는 지금 이제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이 입법 부작위, 이 부작위를 소송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존재하는 법규범 자체를 소송물로 삼는 이런 이제 유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는 이제 순수한 부작위, 순수한 부작위, 완전히 이제 부작위 요소로만 구성되는 건데, 공권력의 불행사 또는 이제 입법권의 불행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자, 입법 부작위니까 이제 입법권의 불행사라고 이제 정리해 보죠. 얘는 순수하게 부작위로만 구성되는 행위를 이제 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합니다. 찐 입법 부작위. 자, 그다음에 부진정 또는 이제 짭 입법 부작위는 뭐냐면 진정한 요소 외에 진정하지 않은 요소가 섞여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혼합 입법 부작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입법권의 불완전한 행사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공권력의 불완전 행사. 자, 차이점은요. 일단 행사되었죠. 뭔가 이제 법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법의 내용이 따져보니까 완전하지 못하다. 약간 결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함이 있다라는 측면들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이제 부작위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다, 관련 법이 있다라는 것이 또 자귀적인 요소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작위와 자귀가 이렇게 혼합된 형태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3의 행위유형은 없거든요. 자귀이면서 부자귀인 제3의 행위유형, 뭐 명칭도 들어본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자귀, 부자귀로 나눈다면 자귀 아니면 부자귀로 분류가 되지, 뭐 자귀이면서 부자귀인 제3의 어떤 명칭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형사법 할 때도 뭐 부자귀범 이런 거 다루는데,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다 공통을 아우르는 어떤 별개의 고유한 행위유형이 없다 보니까 가려됩니다. 이걸 이제 부자귀로 성격을 부여할지 자귀로 성격을 부여할지 가려야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자귀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실무상, 헌법재판 실무상, 다른 말로 하면 헌법재판소는 이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자귀로 취급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소송 경제 때문입니다.
소송경제 또는 심판경제법칙, 이게 이제 소의 이익인데, 넓게 얘기하면 이제 소의 이익, 이익 없으면 소 없다, 이런 소송법의 법원처럼. 그래서 이제 사법 권력은 일단 이제 적극적인 형성 권력인 입법권이나 행정권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세상 질서를 만들어가는 권력이라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실체를 사안에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이제 권력이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성향을 둬요. 그래서 뭐 세상 사건에 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런 권력이 아니라 꼭 다룰 것들 위주로, 사법부가 아니면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제 사안들 위주로 그 다루는 소극성을 띠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소의 이익을 구성하는 한 내용 중에 소송 경제라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 경제는 자, 심판 경제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헌법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이런 사법 서비스죠, 그죠? 이런 사법 서비스는 공공재예요, 공공재.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공동체가, 국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균등하게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자칫 어떤 그 심판 청구인의 뭐 아주 무절제한 위헌 주장, 쟁점의 주장을 통해서 발목을 잡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적합한 시기에 이렇게 공동체가 골고루 누려야 될 재판이 일방 당사자에게 완전히 얽매여 버리는, 그래서 이제 공공재가 공공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이제 법칙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권 경합 이론이 이런 것들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송 경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를 동시에 주장해 왔지만 다 안 다뤄줘도 되는, 그 중에 몇 가지만 다뤄도 충분히 정당한 재판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칙들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이제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이런 이제 법칙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형사법 할 때 뭐 부진정, 뭐 부작위범 이런 거 나누면 머리 아프죠, 그죠? 이거는 뭐 아무것도 뭘 안 하고 있는 건데도 뭔가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 자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이론적인, 논리적인 어떤 부가 설명들, 부가 법칙들이 막 요구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하는데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부작위라는 의미로 접근하게 되면. 그래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다 보니까 소송 경제를 좀 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니 존재하는 어떤 자기적 행위에 따르는 이제 어떤 기본권 침해, 이런 결과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법규범 자체의 내용상 위헌 여부를 그냥 막연히 검토를 하면 그게 훨씬 더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이제 이런 자기 요소와 부작위 요소를 같이 갖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적 이제 결과의 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그래서 이제 소송의 방향을 이제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자, 이런 것도 좀 단순화시키고, 자, 그래서 입법권의 완전한 불행사냐, 아니면 입법권의 불완전한 행사냐, 이런 이제 의미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불행사, 자, 불완전 행사, 이렇게 표현해요. 객관식 시험에도 보면 공권력의 불행사, 이거는 어떤 심사가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뭐 청구기한이 적용되는가, 막 이런 것까지 물어보거든요. 그걸 이제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진정 입법 부작위 또는 이제 입법권의 불행사는 오로지 부작위 요소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부작위 자체를 소송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사는 부작위를 소송물로 삼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 즉 이제 짭 입법 부작위는 자기로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기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존재하는 법규범, 법규범 또는 법령 자체를 이제 소송물로 삼아야 돼요. 소송물로 삼아야 돼요. 자기적 결과물, 자기적 행위의 결과물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그 부작위 요소, 요걸 이제 심판 대상으로 삼다거나 요걸 이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이런 법칙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존재하는 법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법률 심판, 법령헌법소원, 위헌소원 이런 것들이 가는데, 이 위헌소원은 이제 위헌법률 심판하고 이제 맞물려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불복형 규범 통제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법령헌법소원은 뭐냐면, 법령헌법소원은 이제 권리구제헌법소원입니다. 권리구제헌법소원의 한 유형으로서 이제 소송물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행정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추상적인 입법작용, 이걸 대상으로 하게 되는 헌법소원을, 권리소원을 특히 이제 법령헌법소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위헌소원이 아니라 이제 권리소원입니다.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다. 자,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되는데, 자, 이 모두를 다 이제 좀 압축한 다음에, 자, 아주 단순화시켜 놓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보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고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헌법소원의 유형하고 이제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일단 헌법소원은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헌법소원은 헌재법 68조 1항에 명시되고 있는 이제 권리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하고 권리소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 요것도 이제 정식 명칭으로 쓰니까. 자, 그리고 이제 68조 2항에 헌재법에 있는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줄여서 위헌소원이라고 하는데요. 요 두 가지는 이제 성격이 다르죠. 얘는 이제 본래적 의미에 혹은 이제 전형적인 그 민중소송으로서 헌법소원을 얘기하고요. 얘는 불복형 규범통제입니다. 불복형 규범통제. 그래서 이제 전형적이고 본래적인 이제 규범통제인 위헌법률심판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자, 본래적 또는 전통적 규범통제하고 이제 연동돼 있는데, 원래 이제 위헌분 심판은 이제 법원이 재청권을 갖는 심판 유형이죠. 그래서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던 법원이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의 하자, 의심 이런 게 들 때 헌법재판소에 이제 재청을 해서 물어보고 헌재가 내려준 결정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하는 이런 이제 심판 유형인데, 근데 법원에게 재청 권한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가 이제 재청을 신청했지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재청할 권한이, 재청의 재량권이 있다는 말은 재청 신청을 거부할 권한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청 신청이 거부되면 위헌분 심판이 차단돼 버리잖아요. 예, 발목이 잡혀 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갈 것인가 했을 때 규범 통제의 실효성, 법원의 재판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관점을 이제 고려했을 때 규범 통제 제도, 헌법상 마련된 제도의 이제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이런 우회적인 불복 장치를 또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지 말고, 법원의 이제 그 재청 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못하게 해요. 그게 이제 헌법상 보장된 재청 권한의 존중 취지예요. 존중. 그래서 헌법상 명시된 법원의 재청권을 존중해 주자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 안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와라. 즉 헌법재판소로 직접 오라는 거죠. 법원 안에서 다투지 말고 헌법재판소로 바로 올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어떤 재청 신청 결정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이런 불복 형태의 규범 통제 심판을 따로 담당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래적 규범 통제하고 불복형 규범 통제가 이렇게 연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색채가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권리소원은 인권 구제 장치예요. 그래서 권리소원이라고 합니다. 인권 구제 장치. 이런 의미로 도입된 것인데, 위헌소원은 그 용어 자체가 그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이 말이 원래 이제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이 그 재청 신청이 기각되는 바람에 이제 불복이 이제 문제될 때, 그때 이제 그 법원 내에서의 불복을 차단시키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 불복 심사를 담당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법원의 재청권 존중이란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재청권의 존중. 자, 그러면서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런 제도가 아예 없어야 될 텐데, 그런데 재청권도 존중해주면서 또한 규범 통제의 실효성도 확보를 하자면, 그죠? 재청권, 실효성 두 가지를 이제 조화시킨 경우예요. 조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법원을 대상으로 막 직접 다투는 절차보다 그냥 일단 법원의 소신껏 이제 재판이 진행되도록 놔두고 이제 우리가 옆에서 따로 다루어주는 이런 형태로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겠다. 이런 형태로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에서 요구하는 그 위헌소원의 적법 요건들도 보면 주로 이제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뭐 항고 금지,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 금지, 뭐 법원에 대고 막 이렇게 불만 제기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막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 소원은 인권 구제 장치로서 본래적인 헌법 소원이고, 이 위헌 소원은 본래적인 헌법 소원의 이제 인권 구제 장치라기보다는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이제 규범 통제 장치에 연동되고 있는 그런 색채를 갖고 있어서 이 세계적으로 그냥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죠, 이 제도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좀 맞춰 놓으시면 요 밑에 유형을 분석할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법령 헌법 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중에 법규범 자체를 소속물로 삼는 특별한 유형들을 따로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학문상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권리 소원의 한 유형, 일종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은 위에서 봤듯이 이제 불복형 규범 통제, 그죠? 예, 불복형 규범 통제로서 별개의 의미를 가진다. 네. 그래서 취지가 다르다는 거.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얘가 나오면 얘도 항상 연달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면은 위헌 소원의 대상도 되는 거고요. 반대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하면은 위헌 소원의 대상도 안 되는, 이렇게 서로 이제 연동돼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이제 뭐 그 재청 신청에 관련된 요건 말고 그 외에 나머지 뭐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뭐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다 없다, 막 이런 이제 요건 충족들이 보면 똑같아요. 거의 요건들도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작위 자체를 소속물로 삼을 수 있는가, 부작위 자체를 소속물로 못 삼고 존재하는 법규범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요거는 이제 두 개는 연동돼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건 가보죠. 요건. 이제 요거는 이제 뭐예요? 부작위 소원의 요건을 얘기합니다. 부작위 소원의 요건. 그래서 부작위를 소속물로 삼아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즉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일단 일반 적법 요건, 청공기, 보건병기에서 외우는 요건들을 다 준수해야 되겠죠. 뭐 청구기간, 변호사, 강제주의 다 이제 적용되고요. 그다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헌법에서부터 유래하는 이제 입법 의무죠. 입법 의무, 자규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정입법 부작위에 한정해서 가능해요. 진정입법 부작위. 그래서 분정입법 부작위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이루고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위에서 봤듯이 이제 입법 부작위를 소속물로 삼는, 부작위 자체를 소속물로 사는 그 재판이 되려면은 진정 입법 부작위에 한다라는 결론이 위쪽에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진정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입법 의무를 발견하는 과정이 가장 핵심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꿰뚫으시고 이제 문제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법 부작위 나오면 이제 요런 구성들 앉혀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주로 요런 것들은 막 쳐내기 하면 돼요. 청공기, 보건병기 간단하게 이제 요건 제시한 다음에 뭐 이 사건에서 국민인 갑이 뭐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으로 막 쳐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를 발견하고 구성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설문 4번으로 갑니다. 사례에 의해서 의뢰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대통령령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이건 나중에 사례를 보면 알 텐데, 이 갑이 청구하는 부분하고 의리 청구하는 부분이 나눠지거든요. 나중에 보면 갑은 이제 입법 부작위, 행정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관련 법이, 자격 시험에 관련된 법이 아예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요거는 이제 자격 시험에 관련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하위법이, 그 구체화의 임무를 갖고 있는 하위법이 그 구체화를 안 하고 있는 사정,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 그 대상이 보면 밑에 나오듯이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 또는 이제 대통령령, 그걸 이제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입법 부작위 문제죠. 입법 부작위를 문제로 삼았는데, 얘는 지금 존재하는 법규범, 법령 자체를 문제를 삼았단 말이에요. 법령.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법령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한 유형으로서 법령 헌법소원이 이제 문제되는 사례고 특색이 생깁니다. 별도로 이제 따져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령 소원과 부작위 소원의 가장 특징적인 차별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청구기간, 이쪽에서 나오거든요. 5번에 가보시면 사례에 의해서 갑과 을의 헌법소원 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했는가, 요 쟁점 나오는데 요게 극명하게 갈려져요. 그래서 이제 일단 결론만 제시하자면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각종 이제 부작위 현소에는 청구기간이 적용이 아예 안 돼요. 예,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부작위를 소송물로 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면 청구기간이 적용이 안 돼요.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 이런 것들처럼 법은 있는데 그 법에 담긴 내용에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사안일 때는 부작위를 소송물로 삼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법규범을 법 자체를 소송물로 삼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자, 이게 이제 4번 사례인데 이게 3번 사례고, 자, 그러면 이제 이 4번 사례에서는 법령 헌법소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는 건데, 법령 헌소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또 적용됩니다. 반대로 적용되는데 또 그 다음에 약간 또 특이한 법칙이 또 추가되는데, 어쨌든 이걸 가려야 돼요. 그래서 부작위 헌법소원은 적용이 안 되는데 존재하는 법규범을 대상으로 소원에는 적용이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어야 이걸 이제 검토하는 방향도 완전 달라지고 막 그러거든요. 적용이 없으니까 따질 필요 없다고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막 계산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뭐 갖추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적극적으로 계산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런 이제 방향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제 문제들이고,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보면 텐션이 엄청나게 강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법칙들이 뭐 재판정권 침해까지 뭐 구체적으로 논하는 거는 이 최신 판례를 배경으로 한 내용인데, 기존에 이미 나왔던 논리들의 재구성이 이런데 그 자체가 어떤 논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마찬가지, 한정유행 결정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어떤 공권력 작용이 있었는데 사후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이제 공권력 작용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위헌 결정 기속력에 위반되는 행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알지 못하면 접근하기 힘들고요. 의미 있게 쓰기 힘들어지죠. 자, 근데 공부가 이제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그 미천, 기초 지식이나 이런 미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된 친구들은 보면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이런 거 잘 몰라도 합리적으로 논거를 이렇게 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공부가 탄탄하게 되면. 자, 이제 3번, 4번. 심판 대상이 되는 것들이 차이점이 나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특히 청구기간 이런 것들의 적용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이런 이제 법칙들, 구조들 따져가야 되는데,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PPT로 한번 연습을 또 하고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요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일단 청구기간 쪽으로 이제 가보시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들 중에 이제 하나를 보게 되는데, 자, 일단 청구기간의 적용 원칙이 나오는데 지금 볼게 요 밑에 두 가지는 안 봅니다. 두 가지는 쟁점이 아니고, 지금 첫 번째 법령 헌법소원,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 자체를 직접 소송물로 삼는 데서 청구기간이 적용되느냐 마느냐, 지금 막 좀 복잡해요. 성격을 막 나눠가지고 뭐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자, 다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청구기간의 예외법칙이 적용되는 거. 이걸 먼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청구기간의 예외법칙. 두 가지 사례에서 예외법칙이 적용되는데, 첫째, 현재성 완화법칙이 적용되는 사안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들. 두 가지에서는 청구기간을 일단 적용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요. 자, 봅니다. 현재성 완화, 뭐 계속 침해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요 도표 하나로 설명할 텐데, 이 도표, 십자도표를 잘 기억하시 바라요. 저는 이제 강의 때 그 벤다이어그램, 원으로 이제 포함 관계나 이런 원으로 표현하는 벤다이어그램하고 이 십자도표,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제가 이제 구성을 해드리는 건데, 이런 구성들을 잘 안고 계시면 아주 바로 그냥 툭툭툭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십자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예외법칙에서는 자, 이제 두 가지가 고려되는데, 우리 현재가 이 예외법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백 종료서를 취해요. 명백 종료서. 그래서 청구기간을 계산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 조건과 관련해서 그 기본권 침해가 명백해야 되고, 또한 종료돼야 된다. 종료된 다음부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비로소 이제 논할 수 있지. 아직도 지속적이고 매일매일 앞으로도 계속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유지되는 침해, 이런 것들은 청구기간 도가 문제 이런 것들이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자체가 없다. 이런 법칙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자, 청구기간을 적용을 할 수 있으려면, 자, 그 컨디션이 명백하게 종료된 행위일 때 적용할 수 있다. 이 명백 종료설 해서 좀 외우세요. 명백 종료설, 예외법칙입니다. 예외법칙. 자, 여기다 써놓기. 명백 종료설. 자,
이제 나눠봅니다. 자, 명백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사안에서 나오면 이 현재성 완화 사안에서 나오는데요. 현재성 완화는 원래 우리 청구인 적격, 헌법소원의 청구인 적격 보면은 그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자기 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예, 요 세 가지가 그 청구인 적격을 이루는 요소인데요. 법적 이해관계. 예. 그 요소로 이제 우리 현재가 제시하는 건데, 자, 그 중에 이제 현재성은 보통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 이런 것들은 현재성이 일반적으로 없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행위, 장래적 침해, 이것도 원래 현재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현재가 다 예의법칙을 부여하는데, 요거 참고로 먼저 한번 짚고 들어갈까요? 자, 현재성이 없지만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를 부여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 일단 현재가 아닌 개념들이 두 개가 있죠. 과거적 침해. 또 반대로 이제 장래에 있을 침해, 예, 미래에 있을 침해, 요 두 가지가 이제 현재가 아닌 대표적인 두 가지 정황이잖아요. 자, 근데 예의법칙이 다 있습니다. 과거 침해, 이미 지나간 침해고 현재 침해는 없기 때문에, 이제 침해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관적인 심판의 이익, 예, 이런 것들이 생성되기 힘들어요. 자, 그렇지만 객관적인 심판이익,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반복의 가능성이나 해명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 다른 말로 공동체 전체를 위한 판정의 이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심판 청구인 그 개인에게는 이익이 없는 재판이 될지언정 그 외에 나머지 공동체 전체를 위한 해명의 이익이 있으면 심리를 유지하는 법칙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객관적 심판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심판의 이익, 예, 예외를 부여함으로써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예, 소제기가 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래적 침해도 지금 현재성 조건을 갖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적법하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도 예외가 들어가서 상황 성숙 이론이라는 게 이제 쓰이죠. 상황 성숙 이론. 자, 그래서 기본권 침해 상황이 뭐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제 거의 뭐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바로 직전 단계까지 아주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은 불 보듯이 뻔한 단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권 침해 상황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명백하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게 불 보듯이 뻔하다, 그런 상황이라면 미리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익, 예방의 이익 같은 것들이 성립된다고 해요. 그래서 침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익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파트는 지금 요 파트죠, 그죠? 자, 그래서 현재성이 완화되는 경우 중에 이제 요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 성숙 침해, 요렇게 이제 의미를 좀 전환시켜 놓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성이 완화되는 경우, 다른 말로 이제 요 부분 성숙 침해, 예, 문제되는 사례인데, 자, 그럼 이제 내려와 보겠습니다. 명백 종료설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상황 성숙 침해, 예, 아직 현실 침해가 아니라 성숙된 단계의 침해 사안들, 그래가지고 심판 청구를 이제 받아들인 사안일 때, 그러면 청구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니까, 자, 성숙 침해가 여기죠. 원래는 이제 명백하지 않죠. 그렇지만 예외를 부여합니다. 예외를 부여해서 그 청구 기간의 적용을 여기 예외라기보다는 청구기간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때는 이제 적용을 하지 않는 법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유는 지금 상황이, 기본고침 상황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거는 일단 국민들한테 유리해요. 미리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익이 생겨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침해 단계에서부터 청구 기간의 계산에 들어간다. 예, 헌법소원 제기 권한의 그 권리 행사 기간, 이런 것들을 계산을 집어넣겠다 이래버리면, 보통 우리 국민들은 보면 그 상황이 직접 눈앞에 현출되지 않으면은 이걸 기본권 침해로 이렇게 느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을 갖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법을 제대로 공부했거나 사후 예측이 가능한 이런 이제 아주 제대로 공부된 논리적인 존재들 아니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때요? 일반 국민, 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눈앞에 이제 현실이 펼쳐지지 않으면 이게 기본권 침해다 이런 인식들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성숙한 정도에 머무르는 단계에서는 아직은 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명백하지 않단 말이에요. 밑에서 봤듯이 명백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청구 기간을 뭐 계산을 하겠다,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보장된 헌법소원의 제기 기간, 즉 청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청구 기간
또는 이제 권리행사 기간, 권리행사 기간이라고 할까요? 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축소되는, 자, 이런 이제 불합리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청구기간 단축 효과를 나오게 한다는 거죠. 축소된다, 단축 효과.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민들을 보장하고자,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헌법 소원이 있는데, 막연하게 접근하다 보면은 자칫 미리 권리 침해를 예방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권리들의 주어진 권리 행사 기간을 오히려 좀 먹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성을 완화시켜가지고 좀 유연하게 봐가지고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거는 미리 구제될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구기간을 일반적으로 그냥 적용을 일반적인 경우들처럼 현실 침해된 경우처럼 적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보통 국민들은 그 기본권 침해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인식하기 힘들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지 않아서 심판 청구의 의혹이나 의사도 아직 형성이 안 된 사람들한테 너 권리 청구 했어야 돼. 안 했기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야. 그래서 심판 안 받아줄게. 이런 이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 이제 현재성을 완화시키는 법칙의 부조화, 조화롭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현실 침해된 시점에서만 기산이 가능하다. 이런 법칙을 제시합니다. 명백하게 현실 침해된 시점에서만 기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명백설이에요. 명백설. 그래서 이제 명백한 이제 현실 침해 시점부터 계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현실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로 직전의 단계는 이 요건을 못 갖추는 거죠. 예, 명백성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산이란 말은 이제 셈의 시작점 이런 뜻이죠. 일으킬 기자를 써가지고 셈산자, 셈을 불러일으킨다, 시작하는 최초의 이제 시점을 기산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제 기산점을 명백하게 명백이라고 할까요? 명백하게 현실 침해됐을 때 이런 거를 이제 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명백성, 아직 이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이제 성숙의 단계에서는 기본권 그 청구기한의 기산점을 청구기한을 계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적용 자체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사안일 때는 계산을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논리법칙들을 제공을 하고 청구기한이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 없다 하고 끝내버려야 되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침해. 요거는 이제 요 밑에 종료설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계속 침해, 지속적인 침해 사안들. 자, 요때도 이제 적용이 없게 되는데요. 자, 이유는 청구 기한을 이제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계속적인 공권력 행사, 자, 계속적이다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침해가 새롭게 갱신돼요. 침해 갱신. 예. 그 침해가 이제 갱신되기 때문에, 자, 오늘 기본권 침해가 이제 발생했지만은, 내일도 지속되는 침해다. 그럼 내일 또 새로운 침해가 또 상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침해가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면서 그에 따르는 청구 기간도, 그 새로운 침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따로따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계속적 침해가 이제 종료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새로운 침해와 더불어 매일매일 새로운 청구기간이 새로 편성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한다라는 관념이 성립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침해가 갱신되는 결과 나날이 침해가 갱신된다. 이건 다른 말로 청구기간도 계속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청구기간 갱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청구기한을 도과한다라는 이제 그 구조가 성립이 안 돼요. 구조가 성립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거는 지속 도중에 심판 청구가 문제되는 경우는 청구기간을 도과할 문제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 안 한다. 이런 법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종료된 때부터만 이제 비로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뭐 지속적인 공권력의 행사, 대표로 이제 얘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제 뭐 개인정보나 지문 같은 것들, 국가가 보관하는 행위들 이런 거 있죠, 그죠? 보관행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 최근에 보면 요 판례들 많이 나오죠. 신상정보 보관행위, 신상정보 공개, 뭐 이런 보안 처분들, 이런 관련해서 위헌도 합헌도 막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으면 청구기한 적용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권력의 이제 불행사, 이 뭐죠? 불행사라는 표현을 쓰면 뭐죠?
진정입법부작위 같은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진정입법부작위. 네, 줄여서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는데, 그러면 자 우리는 봤죠? 앞에서 봤어요. 네, 본 거라서. 자, 그런데 비슷한데 다른 표현 쓰는 거 있죠. 공권력의 불완전 행사.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은 우리가 짭부작위 또는 이제 부진정 부작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내려가 볼까요? 자, 부진정 부작위. 요거는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예, 찐 부작위와 다르게 짭 부작위는 부작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소속물을 부작위를 소속물로 삼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뭐 법령이나 이런 적극적인 어떤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 존재하는 적극적인 행동, 행위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심판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입법 부작위로 친다면,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로 친다면은 존재하는 법규범을 소속물로 삼는 법령헌법소원으로 이제 제기를 해야 돼요. 법령헌법소원 제기. 그래서 부작위헌법소원이 아니라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별도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껴놓으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요 십자도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먼저 여기서 이제 처리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명백종료설이라는 이제 틀을 세우시고, 아직 이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단계에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성숙 침해 이런 사안일 때는 청구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명백할 때부터 계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기본권 침해는 침해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을 할 수 있다. 종료된 때부터 계산해야 논리적이다. 이런 법칙에 따르면은 아직 지속적인 침해 상황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구기한의 적용이 없다. 이런 두 가지 X를 암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부작위 이런 이 것들은 계속 침해의 어떤 전형적인 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령헌법소원으로 제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별개의 법칙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법령소원이 나왔습니다. 법령헌법소원. 권리구제헌법소원의 한 유형이죠. 자,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이중성, 보유. 자, 일단 어떤 법규범을 제작하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이런 넓은 의미의 입법행위는, 즉 입법행위에 따르는 이제 침해는 이례적인 작업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의 이례성. 자, 근데 그런 이제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국민이 이제 규제를 받는 이런 침해 상태는 그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속돼요. 법률 효과의 지속성.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고려되어서 다각적인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십자도표. 자,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구분적용설이라는 판례의 결론을 외우셔야 됩니다. 구분적용설. 자, 일단 이제 법령소원에서는 일단 적용된다는 거예요. 청구기한이 적용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로 대표되는 이 법령헌법소원의 제기 사안들은 청구기한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찐 부작위, 아까 공권력의 불행사하고 다르게 적용을 해요. 자, 적용하는 이유는 이 침해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법률 효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성 또는 이제 지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근데 죄송합니다. 지속성이 아니라 이제 일회성. 일회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일회성. 잘못됐네. 자, 법률 행위 자체는 법을 만드는 작용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법률 행위처럼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어떤 법률 효과를 창설하는 일종의 법률 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 행위는 곧 법률 행위로서, 행위의 속성을 이제 분류하자면 법률 행위로서 그 자체는 일단 이례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청구기한에 예외를 부여해야 될 어떤 요소가 없는 거죠. 뭐 상황 성숙 침해로서 문제된 것도 아니고, 뭐 지속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또 문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청구기한을 적용할 일반적인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법에 의한 국민의 구속효과는 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세대를 뭐 거듭해서 규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 법률행위의 결과인 법률 효과가, 기본권을 제약하는 효과가 지속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산점을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이제 결론은 적용하되 구분해서 적용하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분 적용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 기본권 침해가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기본권 침해를 헌법소원으로 청구하는 이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판 청구인이 문제되는 어떤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바로 기본권 침해 효과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 그 법의 내용에 따르는 침해 효과를 비로소 안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상정되는 이런 이제 사안일 때는 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따집니다. 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자, 반대로 시행 이후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일 때는 이제 실제 침해를 받는 시점부터 안날, 있은 날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기간을 준수했는지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동시 침해, 이후 침해, 시행 침해, 여기서 나눈 건데, 자, 시행 동시에 침해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냐면 낙태죄 같은 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전체를 얼마 전에 그 낙태죄 위헌 결정 나왔죠, 그죠? 그거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953년도에 우리 국회가 일본법을 본받아 가지고 낙태죄 조항을 헌법에 넣었어요. 50년대, 53년 정확하게는 50년대에 형법에 낙태죄를 도입을 했습니다. 입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낙태죄를 50년대에 이제 도입을 하고 얼마 전에 2000년대에 와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입법자가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 그 낙태죄를 만들고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50년대에 도입해서 공포 시행함으로써 작업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입법행위는 50년대에 이례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게 폐지되지 않은 결과 계속 국민들을 구속하는, 함부로 의사든 우리 개인이든 인부든 함부로 낙태를 계획하면 안 되는 이런 이제 효과들을 받아왔죠. 근데 이 법이 50년대에 만들어질 때 낙태 시술을 하려는 의사, 낙태 시술을 했던 의사 또는 낙태를 이제 감행했던 인부, 이들 같은 경우는 시행과 동시에 이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본권 침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행일, 이런 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안날, 있은 날 이제 그 기간을 준수했는가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낙태죄 조항이 50년대에 도입돼서 시행될 때 직접 침해가 문제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몇 세대가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무렵에 의사 면허를 따가지고 혹은 아이를 베가지고 낙태를 이제 시도하는 이런 이제 감행하는 존재들은 이제 시행 이후에 낙태를 실제 이제 감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는 안 된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침해가 이제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시행일 기준 이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보통 이제 법은 세대를 건너뛰어서 계속 이제 국민을 구속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뭐 시행일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그 기성세대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위헌이 안 나와버리면 나중에 그 이후 세대들은 절대 이제 논의의 선상으로 이런 법을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 침해가 시행 이후에 이제 비로소 문제가 되는 집단일 때는 그 실제 침해를 받는 정황, 그걸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안날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의 공소장 부분이 본인에게 이제 송달되고 이런 날에 최소한 이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튿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낙태 시술을 한 날이 되겠죠. 그때가 이제 이튿날 기준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제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로부터 1년 이런 것들을 이제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합리적인 이제 인권 구제, 기회 보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산점 구분하고 이런 것들은 한번 보여드린 거고 어렵진 않죠, 그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요걸 여러분들이 틀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구분 적용설, 요런 이제 틀 안에서 법률 효과의 지속성과 법률 행위의 일회성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고려된 결과 적용은 하되 기산점을 세대별로 나누는, 기산점의 기준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이런 이제 법칙이 형성된다. 요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령 소원은 아까 봤지만은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헌법소원 유형이죠, 그죠? 헌법소원의 유형이 된다. 네. 뭐 위헌법률 심판 이런 것도 제기할 수 있고 또 위헌 소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권리구제 헌법소원 이런 걸 제기하려 치면은 이제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이제 명칭이 부여되는 이런 이제 특징적인 사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기한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칙 자체가 갈라지니까 다르다 보니까 진정부작이냐 부인정부작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맹점이 됩니다. 중요한 논점이 돼요. 자, 이 정도 이제 개관하시면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이제 풀어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설문에 대한 분석은 이제 이루어진 걸로 보고 이제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례 살짝 들여다본 다음에 이제 해설로 한번 들어가는 과정들을 밟아보겠습니다. 휴식 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죠.